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그 예수상,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거기에 와서 이제 쭉 보고, 사실 이 영상을 이제 오래전부터 찍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브라질 여행을 다 마치지 않아서 또 브라질 사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다 파악은 못해, 물론 다 파악은 못하겠죠, 영원히. 그런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면 찍으려 했는데 지금 정도에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죠, 뭐야? 오, 있어. 예, 이게 뭐지? 오.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데 저것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이를 주니까 이거 뭐지? 제가 지금 이제 남미를 일부 나라, 베네수엘라하고 수리남 뭐 이런 나라들을 빼고는 중미는 아직 이제 바나마나 코스타리카나 리퍼블리카 도미니카나 쿠바는 아직 못 갔어요. 멕시코는 갔고 뭐 그 나라들은 이제 나중에 좀 내년이나 이때쯤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남미는 지금 뭐 멕시코, 그다음에 콜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번에 브라질 이렇게 거의 10개국이네요. 3년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며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닌 게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각 나라마다 짧게는 1개월. 뭐 제일 짧은 나라는 파라과이였습니다. 파라과이는 일주일밖에 안 갔어요. 이제 그렇게 어쨌든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막 5개월, 4개월 전으로 왔다 갔다. 지금 브라질은 6개월을 잡고 있거든요. 워낙 큰 나라라서. 이 남미를 다니면서 남미로부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 자꾸 봐서 좀 어색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남미 나라 중에 가장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 나라가 좋다, 저 나라가 좋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가장 괜찮은 사회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그거는 1위는 무조건 우루과이입니다. 1위는 우루과이. 그 다음에는 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좀 더 낙후된 사회는 일단 페루입니다. 페루, 볼리비아. 지금 뭐 볼리비아가 남미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다라고 뭐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냐면 브라질에 와서 이제 느낀 점이 강해서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뭘 느꼈냐면 저는 브라질을 솔직히 전혀 모르고 왔어요. 작년에 그냥 이과수 뽑고 갔다 이과수를 거기서 한 4월 있다가 그냥 아르헨티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여행한 게 아니죠. 근데 이번에 들어서 지금 벌써 이제 거의 3개월이 돼 가는데 나머지 3개월을 또 다니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브라질 대단한 나라입니다. 브라질의 잠재적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일단 인구가 2억 5천, 거의 2억이 훨씬 넘고 땅 넓이가 우리나라의 85배입니다. 이건 뭐 물론 이제 막 정글이나 이런 아마존 지역도 많고 인구는 거의 해안가에 많이 몰려 살더라고요. 그쪽 위로 올라가면 인구 분포가 거의 없어요. 아직 그쪽은 제가 안 가봤는데 이제 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놈들이 동물들이 내 발 밑에 와서 지금 안돼 카메라 때리면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리오데자네이로 거기에서 찍다가 주변이 워낙 소란스럽고 또 이 브라질 사람들이 남에 대한 배려는 조금은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 사람들보다는 글쎄요, 뭐 여기 현지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뭐 그렇다는데 조금 무례합니다. 여기 말에도 까도라 그런 것들. 또 그런 요소가 있어서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리오데자네이루를 떠나서 여기에 그 빅토리아라는 도시에 이제 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브라질이 워낙 큰 나라니까 각 주가 있어요. 이렇게 상파울로주 또 미나제라이스주 그다음 뭐 등등 있는데 여기에 주 이름은
에스프리토 산토입니다. 에스프리토가 이제 우리 영어로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정신, 영혼 이런 뜻인데, 산토, 세인트, 성스러운, 좋은, 건강한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할까요. 어쨌든 에스프리토 산토라는 그 주에 여기가 주도입니다. 주도 빅토리아라고. 인구는 한 3, 40만 정도? 한 40만 조금 어저께 보니까 인구는 한 40만 정도가 살고 있는 것 같고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그 브라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놀랍게도 제가 브라질 들어와서 가장 이건 진짜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플로리아노폴리스. 거기가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어쨌든 그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 1위고 여기가 놀랍게도 2위예요. 저는 왜 여기가 2위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평화롭대요. 평화롭대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해변 반대편에 건물들도 상당히 고급 아파트도 많고 동네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제가 영상을 자주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바닷물이 잔잔합니다. 잔잔합니다. 아주 잔잔합니다. 파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서핑에 좀 매력을 느껴서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도시에 가면 내가 서핑을 즐길 수 있냐 했더니 여기는 없대요.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빌라벨라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30km 정도만 가면은 빌라벨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또 파도가 좀 세대요. 그래서 거기는 서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자전거 끌고 가면 되니까. 어쨌든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찍었던 강의를 여기 와서 다시 합니다. 좀 날짜가 지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남미 10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냥 뭐 한 일주일씩 나라에 어디 가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는 뭐 거주형 여행자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제일 길게 남미에서 가장 길게 여행한 나라는 아마도 앞으로 또 계속 여행할 이 브라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기회가 들어왔는데 좋아서 너무 좋아서 3개월 추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여행하고 그래서 4월 22일 날 들어와서 10월 21일 날 나가려고 그래요. 풀로 채워서 6개월. 그 다음에 또 제가 남미에서 가장 많이 여행했던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이 제하고 성격이 딱 맞아요. 사람들이 뭐 자연도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그런 게 저는 뭐 자연도 좋지만 사람들과의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아해서 약간 제일 내가 그리워하고 포근하게 느낀 곳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칠레 저는 압니다. 잠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칠레는 저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왜 칠레가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짧게 있었던 나라는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여러분들 혹시 여행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라과이는 정말 여행을 갈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뭐 가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그러나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수준도 좀 많이 낮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파라과이 사람들은요 얼굴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동그랗고 여기에도 다 인정해요. 파라과쇼. 뭐 걔들은 얼굴이 무슨 보름달처럼 동그랗다 그러면 론다 그럽니다. 론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파라과이 사람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민도도 낮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던지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논술 문제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논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세 지문을 주고 첫 번째 글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일부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세 번째 글은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글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제시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져야 되고 백성들은 거기가 아주 못된 문구도 나와요. 백성들은 뭐 빵과 포도주만 주면은 마음껏 다스려도 강제적으로 마구 통치해도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른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강력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관. 뭐 장점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뭐 또 이걸 보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신 분들 중에는 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런 내용만 아니야 라고 비판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주된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독재자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창작 동기는 그게 아니라고도 하더라만은요. 어쨌든 내용은 주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독재자들이 그 책을 되게 좋아했다잖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B글은 제가 만든 건데 뭐냐면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세 글에 나타나는 지도자 중에 어느 형의 지도자가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인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논거를 들어서 논술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은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건 뭐 마키아벨리 책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제 지문을 만들었고, 그다음 B글과 C글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글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쉽게 말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잘 통치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면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야 되고, 민주라든지 그런 어떤 의식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뭐 창작 동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주된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이제 좋아하죠. B글은 두 번째 주장의 지도자의 모습은 제가 만든 건데, 군주론이라고 하고 이제 말을 대비하다 보니까 덕치론입니다. 지도자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아주 국민들이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회가 건전한 방향, 평등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잘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도덕적 정의가 강하게 있는 그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글을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다음 C글의 내용은 이제 테크노크라티라는, 테크노크라티, 그건 뭐냐면 구조적으로 기계론적 이제 정치인데, 어느 사회를 뭐 덕치도 아니고 군주도 아니고 아주 그 메커니즘이 발달된 사회, 구조적으로 모든 것이 잘 시스템화되어서 국민들 모두가 그 구조 속에서 자기의 역할만 잘 수행하면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지도자,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뭐 이거는 완벽해라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점수는 뭐 그거였어요. 어느 지도자를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 주장에 맞게끔 글의 구조도 짜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택한 지도자의 장점과 나머지 두 지도자의 장점도 좀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지도자의 장점이 더 크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걸 구조적으로 글을 잘 쓰고 논거를 잘 들어서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열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부가적인 얘기인데, 지금 대학 논술 문제는 그런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논술 문제는요, 제시문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문장만 있는, 그 문제만 있고 완전 개방형 문제. 프랑스가 그런 문제를 정말 잘 내요. 바칼로리아 논술 문제가. 뭐 어떤 거냐면, 자주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저는 그 문제를 보고 야,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랐는데, 인간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운지를 쓰되 유명한 사상가 두 사람의 생각을 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시오. 제시문도 없습니다. 딱 그 문제 하나만 내놓고 자기가 써야 돼요. 그거는 뭐 글쎄요, 우리나라의 철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죠? 요즘은요, 그런 문제를 프랑스 바칼로리아 논술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돼갖고 그런 깊이 있는 사고를 못한대요.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어쨌든 다시 견 얘기로 돌아가면요, 지금 대한민국 논술고사는요,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이 삼성에서 인수를 해갖고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이. 대학을 통해서 돈을 벌면 안 되죠. 대학이 수익 사업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은 그런 식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논술 강의를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제시문 4개를 줍니다. 딱 주고는 A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B에 나타난 도표의 분석을 하고, C의 두 현상에 대한 근거를, B에 나타나는 도표의 근거를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C 글에 나타난 주장에 대해서 A 글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답을 그대로 분석을 해갑니다. 물론 분석력을 테스트한 데는 좋습니다만은 열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학 입시 문제에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를 냅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논술고사가 옛날에는 개방형 문제에서 지금은 그렇게 닫힌 구조에 정답이 있는 문제로 바꿨냐? 논술고사를 치고 난 뒤에 비용을 줄여서 대학에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상업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논술 강의를 하다가 이제 나 논술 강의 안 해라고 때려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가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이건 국뽕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 맞아요. 그러나 교육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요, 수능이 객관식 시험 아닙니까? 객관식 시험을 치고 대학 진학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에요. 제가 또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대학이 장사를 하는, 대학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옛날에는 대학 총장들이 전부 다 학자형이었습니다. 제가 7, 8학번인데 그 시대만 해도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존경을 받는 학자형이었어요. 지금 뭔지 아세요? 다 CEO형, 경영자의 형 총장이 선발됩니다. 그 필두가 어디냐? 바로 연세대학교 송자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처음 학자형 총장에서 CEO형 총장을 표방하면서 내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요, 뭐 이런 잡놈이 있나 이랬어요. 여러분들, 교육은 자본의 논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 애들만 공부를 좋은 혜택을 받고 가난한 애들은 교육을 못 받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습니다. 무슨 대학이 우유를 판매합니까? 에? 우유와 두유를 파는 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 옥스포드나 하버드가 우유 팝니까? 연세 우유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저 개탄합니다. 좀 또 공부를 하는데. 왜 이 개탄을 하냐면,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할 브라질의 사회 구조의 문제점이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교육이 자본의 논리와 함께 엮여가면요, 그 나라는 망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 이제 세 나라 중에, 세 지도자 중에 어느 지도자가 가장 바람직하냐 이거죠. 일단 오늘 주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 지문이었지만 C 주장은 뺄게요. 테크노크라트는. 그거는 싱가포르이 가장 좋은 예 같아요. 물론 싱가포르도 독재형입니다. 이광효 씨가 그 장기 집권자고 어마어마한 독재자였잖아요. 그런데 A형 플러스 C형인데 전 세계에서 그런 테크노크라트가 발달된 나라는 싱가포르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단 뺄게요. 그 다음 두 개의 지문이 남잖아요. 두 개의 주장이. 그럼 지도자는 경제 말고 사회 도덕이고 사회 정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잘 먹자, 잘 살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지도자가 있고, 아니다, 경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의 행복의 질이나 그다음 정의로운 사회, 이게 더 중요하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 이걸 더 이제 경제 이념과로 좀 연결시키면 자유시장의 논리로 마구 치닫냐? 아니다, 복지 시스템과 평등이 더 중요시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뒷배경에는 자유와 평등 중에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둘래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요소와 결부시켜서 경제발전의 논리, 분주론과 연결하는 그런 글이 A글이고, B글은 이제 그거보다도 아름다운 사회, 도덕적인 사회, 뭐 경제보다도 어쨌든 평화로운 사회, 평등의 사회, 이분 소사이어티, 수평적 사회, 뭐 이런 등등의 얘기예요. 그 대비점이 주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추구하십니까? 제가 이것의 가장 좋은 사례가, 근데 그건 사례도 좋지도 않아요. 그분은 경제적으로 성공도 못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명박 씨입니다. 이명박 씨한테 건 길에,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이명박 씨한테 건 길에는 경제적 발전이었죠. 당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을 때요, 영국에서 꼭 만날 줄 갔지만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마침 이명박 씨 대통령 선거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또 워낙 그 참여의식이 강한 이성구는 비행기표를 바꿉니다. 그 선거일 날짜 전으로. 그래서 돌아와서 투표하려고 일찍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명박 씨는 경제사범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현대건설에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도덕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때 BBK 문제가 나와가지고 국민들 관심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적 비리 부정,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국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신문 기사에서는 이명박 씨의 지지율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게 경제에 치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접하면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뭐 도덕적인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맑은 사회, 투명한 사회, 이거보다도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지도자가 더 바람직하다. 우선 잘 먹고 잘 살자. 오죽하면 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는 전두환 때가 최고 좋았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전략으로 해가지고 흥청망청 막 이렇게 막 좀 사회가 돈을 막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도덕해도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맑은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를 안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고요? 고기 삽니다. 일급수에 산천어도 있고 쉐리도 있고 뭐 얼마만하게 만난 고기도 많습니다. 그냥 그런 말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회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올게요. 본 얘기로 돌아올게요. 제가 남미 10개국을 여행하고 난 뒤에 이제 브라질을 끝으로 3개월 뒤면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내년에 다시 중미, 아직 안 갔는 프로가,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뭐 이런 나라들, 도미니카 리퍼블릭
이런 나라들을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탈리아를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남미는 다 끝났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하고 수리남 이런 나라 아직 못 갔습니다만 저는 안 갈 겁니다. 거기는 뭐 아이고 베네수엘라 조사해봤더니 지금 여행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비싸지 치안 불안하지 뭐 가서 내가 즐길 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나라라서 아직은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싶어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10개국을 3년에 걸쳐서 1년에 9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3, 9, 27, 한 27개월 동안 남미 10개국을 여행을 했으니까 또 논술 강사니까 뭐 나름대로 그 사회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게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저렇고라고 이제 분석도 했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주제는 이제 다 얘기를 했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미에서 가장 선진국 좋아하는 나라는 아까까지 말했다시피 아르헨티나가 1위고 뭐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와 이 사회 진짜 괜찮은 사회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놀랍게도 우루과이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여기 여행할 때 사전에 공부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만큼 재밌다고 늘 외치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론도 좀 참조하는 그런 거지. 저는 경험론자입니다. 베이컨 쪽이고 데카르트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모르는 만큼 재밌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해서 알아가는 만큼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루과이를 전혀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우루과이는 제가 다녀본 결과 남미에서 가장 선진국입니다. 제가 우루과이는 한 2달간 여행을 했어요. 우루과이 여행 갈 필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배 타고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가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뭐 들어가면 볼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여행을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페리 타고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우루과이가 왜 그렇게 대단한 나라냐? 우루과이는요 지금 남미에서 경제적으로 대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제 대국과 경제 강국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경제 대국은 브라질이 경제 대국이에요. 이건 뭐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질은 브라질하고 우루과이 중에 우루과이가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좀 이따 비교하기로 하고 우루과이가 정말 비슷한 나라잖아요.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국기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해요. 다 스페인어를 쓰지만 여러분들 그 스페인어를 하다 보면요 그 남미 전체가 브라질 빼고는 다 이 스페인어잖아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고. 근데 아르헨티나 스페인어가 다른 데랑 발음이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언어 습관도 좀 많이 다르고 물론 뭐 남미 각 나라마다 언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발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오면 요잖아요. 요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다 요라고 해요. 보통 이제 주어를 빼기 때문에 요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거든요. 그 다음에 LAA 이게 야예요. 야마스네 전화해라. 그 다음에 메샤모 메야모 내 이름은 메야모는 나는 불리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메야모 성구리 내 이름은 성구야 이건데 직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성구라고 불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야모 유 이게 아르헨티나에서는 샤쇼쇼슈입니다. 메샤모 이렇게 돼요. 메야모가 아니고 그 발음이 우루과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루과이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행하다가 여러분들 남미 여행하다가 뭐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페트병이 아니고 이렇게 물통 하나 들고 뭐 빨대 들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건 무조건 아르헨티나 애들이거든요. 저는 알아봅니다. 딱 어저께 내가 아는 친구 만났는데 그거 들고 있길래 너 아르헨티나지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 마떼차입니다. 마떼차. 아르헨티나 애들은 마떼차를 빨고 다닙니다. 그거 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빨대 하나 가지고 나눠 먹어요. 같이 빨아요. 또 비이성적이고 해서 저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안 먹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마떼차를 우루과이도 똑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는 모든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루과이도 내세우는 게 쇠고기예요. 그럼 우선 제가 이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 경제 박살났다고 막 보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모라토리움을 9번이나 선언했으니까 우리나라 IMF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너무 낮아서 쉽게 말하면 세계 기축통화.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세계 기축통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마구 찍어내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가난하지?
그럼 한국은에서 돈 막 찍어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애답게. 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찍어내려면 우리가 이제 화폐가 금본위 금을 그만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게 금본위 화폐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에서 금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러려면 전 세계가 뭐 각 은행마다 각 나라마다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달러를 대신 그게 기축화폐입니다. 미국 지금 세계 기축통화는 바로 그 미국 돈이죠. 그게 이제 곧 어쩌다 보면은 기축통화가 그 위안 즉 중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미국의 불안감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막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달러를 보유한 만큼 우리가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고가 너무 낮은데 그만큼 돈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돈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국가 신용도가 낮아서 불안한 상태가 돼갖고 IMF가 구제금융으로 들어온 게 바로 IMF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라토리움은 뭐냐면요, 아르헨티나는 외국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우리 돈 못 갚어라고 배째라 이거 한 거예요.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9번이나 했으니까 이거는 짜이 난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그 모라토리움 9번 한 것에 익숙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지금 만약에 그 IMF 수준이 아니라 국가 부도 9번 내가지고 모라토리움을 9번 선언했다. 그러면 한국은 아마 지금 뭐 끝장이 났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부유국이었는데 그렇게 박살이 났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얘기하면은 또 뭐 이념적으로 또 막 저를 비판하는데 저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든지 이념 논쟁으로 쟁점화되는 건 이건 아닙니다. 전 지금 이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55개국을 여행하면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더 좋은가에 대한 얘기 지금 이념을 논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망한 이유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지금 아르헨티나 복지 수준은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가가 지금 뭐 부채가 심하고 나라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뭐 그 복지가 제대로 안 지켜지기도 해요. 근데 복지 때문에 망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 말에 1도 동감 못합니다. 여러분들 복지가 발달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게 인과관계가 맞습니까? 그러면 세계 복지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우리 북유럽이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다음 덴마크, 네덜란드 등등의 나라가 복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복지가 발달된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 입양아 수출이 장애인 입양아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은 무슨 천사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집에 장애인 하나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걔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자녀를 두어도 아등의 그 자녀 때문에 불행의 요소가 1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 입양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러면 스웨덴, 노르웨이 다 망해야 되잖아요. 복지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는 인과관계가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망한 거, 아르헨티나 망한 거를 복지가 발달되어서 망했다라고 인과관계를 펴시는 분들은 그거는 안 맞는 논리예요. 우리나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마냥 해요, 마냥. 그건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비판하십시오. 그럼 제가 또 비판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아르헨티나는 망했냐? 저의 분석입니다. 첫째, 오늘 주제와 상관없는 근거. 오늘 주제와 관계있는 것은 두 번째이고, 그건 뭐냐면 아르헨티나는요 아직도 목축 산업이 국가 중심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두 나라 똑같습니다. 그 구조는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거의 5개월 동안 북부 후구이 살타 쫙부터 시작해서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멘도사, 예? 밑에 그 파타고니아까지 5개월 동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북부 지방의 땅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가 그 살타라는 곳, 그 아르헨티나 가장 페루의 국경, 볼리비아와 인접한 도시예요. 그 후구이에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살타에 와서 이과수 폭포를 거기에서 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멀어요. 거기를 자전거를 만약에 타고 간다 그러면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 가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제가 환경 문제와 관련시켜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할 수 없다. 차를 렌트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를 한 대 렌트를 해갖고 살타에서 카타라타스 이과수, 브라질, 아르헨티나 접경에 있는 이과수 폭포까지 차로 한번 갔다 왔어요. 한 10일 가까이 걸렸는데 가서 한 4월 있었고 갔다 오는데 가는데 한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나라가 크니까요. 어느 정도의 길이 맞냐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300km가 직진도로입니다. 근데 그 300km가 직진은 완전 직진 아니에요. 약간 휘어집니다. 그러나 100km가 퍼펙트한 직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직진도로가 100km예요. 그게 다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그냥 방목을 하면 아무 돌볼 필요 없이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다가 소를 기르면 돼요. 그게 아르헨티나입니다. 저는 그 빵빠냐 지역을 차로 살타에서 이과수 폭포까지 갔다가 오면서 아르헨티나가 이래서 가난을 면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축업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시대에는 아르헨티나가 부유국이었죠. 그러나 지금 3차 산업 시대를 거쳐서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농경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이건 정말 후진국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아르헨티나 5개월 있었습니다. 5개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는 일단 배부른 나라예요. 지금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나 걔들 굶주리지 않습니다. 왜? 쇠고기가요. 그냥 부에노스아이레스 고급 식당에 가서 먹고 국적전 하시는 분들은 아르헨티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거기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저처럼 어느 도시에 도착해 갖고 아파트 렌트해 가지고 한 3주 동안 같이 기거도 하고 그 시골 동네 가서 슈퍼에 가서 실제 음식 사 갖고 식사도 해보고 하면 아르헨티나는요 거지도 만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지금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가 올해 봄에 또 아르헨티나 갔거든요. 그 페루 칠레 산티아고에서 또 다시 그놈의 안데스를 5번 넘었습니다. 제가 안데스를 그걸 넘어가지고 멘도사에 도착해갖고 슈퍼에 갔더니 가격이 거의 한 7, 8개월 사이에 거의 한 1.5배 올랐더라고요. 2배는 아니고 1.5배 올랐어요. 그 정도로 물가가 바바박 오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아르헨티나 처음 갔을 때 슈퍼에 가잖아요. 고기를 삽니다. 소고기 아주 맛난 부위. 그 맛없는 부위 말고 맛있는 부위. 그거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내내 고기를 먹을 만큼의 양을 사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됩니다. 그 물론 그 마켓이나 어디에서 구매하나에 따라서 가격 차가 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싼 데는 3,000원, 비싼 데는 5,000원 정도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한 끼 가격이 아니에요. 세 끼의 가격이 5,000원입니다. 한 끼는 2,000원, 3,000원이잖아요. 와인 한 병, 제가 좋아했던 다다 와인 한 병 그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원 더하기 2,000원. 그러면 와인에 쇠고기 등심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좀 물가가 올라서 그보다 조금 더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배가 부른데 여러분들 환경적 조건이나 뭔가 궁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경제가 발전이 강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가 들어가고 소고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좀 미친 듯이 일해야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부유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왜? 먹는 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만난 고기 부추하고 소금만 있으면 그 아르헨티나 요리도 발달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요리 없습니다. 그냥 다 아사도예요. 여러분 남미 중에서 음식이 제가 다른 편에서만 찍었는데 남미에서 가장 음식이 맛난 나라 어딘가 아세요? 페루입니다. 거기 먹을 게 없는 나라예요. 소가 없습니다. 남미 전체에 소가 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몰려 살고 있다면 페루에는 소가 없습니다. 물론 있죠.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맛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온갖 요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체라는 명품의 음식이 나타난 게 바로 페루입니다. 자,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경제의 발전의 기회를 잃고 만 것이 너무나 먹을 게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축 산업이 지금도 중심 산업이 되어 있는 나라. 그게 첫 번째 겁니다. 우루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루과이 그 시골길 차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요. 편말에 뭐라고 썼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맛난 소고기의 맛을 자랑하는 우루과이, 우루과쇼, 까르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산업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경제가 박살이 났는데 우루과이는 그렇게 경제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냐? 저는 그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이거구나라고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요. 부패 때문입니다. 부패. 그 제가 지금 브라질에 와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물, 어마어마한 자연적 조건, 이렇게 강한 엄청난 대륙 브라질이 왜 이렇게 경제가 물론 경제 강국입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고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우리 한국보다. 그러면 왜 우루과이는 그렇게 됐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치 부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남미가 지금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다 합니다. 다. 남미는요
우루과이를 뺄게요. 우루과이를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썩어 빠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페루에 전직 대통령 4명이나 교도소가 있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룰라라는 대통령이 있었다. 아주 우리가 막 꼭 굉장히 흥미를 갖고 저도 봤는데, 룰라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그래서 그가 대통령 됐을 때 뭔가 기대를 걸었는데, 그 또한 이 구조적인 부패 때문에 부패에 연루가 되어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 룰라가 대통령이에요, 브라질. 그러나 브라질 사람들 룰라에 대한 인기가 매우 낮습니다. 왜? 부패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또 얘기인데,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성격이 조금 뭐가 이렇게 좀 강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강자한테는 무조건 강해야 되고, 약자한테는 약하다, 이런 아집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정의로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학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나는 학원 사업을 하면서 강사하다가 이제 좀 유명해져서 학원을 차렸어요. 뭐 건물 3개층을 쓸 정도로 규모가 좀 이런 학원이었는데, 애들이 엄청났어요. 뭐 그 조그만 학원에 3개층 공파에 하는데, 그 학생 수가 전체 수용 우리 학원에 오는 애들 숫자가 1,300명이었어요. 엄청났죠? 그럼 제가 이제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나는 세무에 대해서 무조건 투명하게 내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학원과의 관습이 뭐가 있냐면요, 강사들이 월급을 60%만 신고하는 게 학원과의 룰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당시는 그랬어요. 모든 강사들이 A 학원에서 근무하든 B 학원에서 근무하든 자기 소득의 금액을 100%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학원장들이 60%만 신고해줘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내잖아요, 학원에서 쓰는 책. 그걸 출판사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이 원장 그거 우리 60%만 신고합시다, 70%만 신고합시다 이래요. 그러면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다른 데서 다 60% 하는데 나만 100% 다 신고하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무일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를 제가 반증할 수 있냐면, 어느 나라가 뭐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뭐 돌아가다가 뭔가 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세무조사 할 거다라고 위협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투명하다면 세무조사를 들어간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모습을 갖고 있는 사회가 돼 있죠. 그게 구조적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브라질은 룰라라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나름 정의롭고 뭔가 투명하게 나라를 이끌려 가려 했지만, 구조적으로 이미 부패가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꽉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아무리 투명하게 발전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패에 연루돼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 온 거예요. 이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나? 중요한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별명은 호세 빼빼입니다. 호세 빼빼. 호세 빼빼라는 분인데 저도 존경합니다. 나는 우루과이를 2달 동안 여행하면서 정말 호세 빼빼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본명은 호세 무히카입니다. 호세 무히카. 근데 이제 빼빼라는 별명이 국민들이 애칭이에요. 워낙 좋아하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호세 빼빼입니다. 빼빼 호세 무히카. 본명은 호세 무히카인데 이제 별명이 호세 빼빼예요. 그분이 우루과이 사회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호세 빼빼가 지도자로 했을 때 국민 빈곤율 감소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루과이가 그렇잖아요. 당연히 아까 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그 농경사회, 정보화 사회의 시대에 농경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우루과이니까 극단적 빈곤층이 많았겠죠.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남미 여행 오면은 칠레 경제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칠레 산티아고 중심가에 가면 길거리 살벌합니다. 불황자들 누워있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브라질이죠. 제가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 거기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살벌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서울의 테헤란로 있죠. 청남동, 논현동, 삼성동 이런 아주 럭셔리한 빌딩, 고급스러운 멋진 빌딩 앞에 홈리스들이 20-30명씩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게 극단적 빈곤층이 있는 도시 나라의 모습입니다. 산티아고 마찬가지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호세 빼빼가 정말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불황자들, 극단적 빈곤율을 감소시켰고, 거기 플러스 뭘 했냐면 그 홈리스들이 아주 편하게 각 도시마다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도시잖아요. 예를 들면 송파구잖아요.
송파구의 크기 정도의 지역이면은 작게는 5군데, 많게는 10군데 정도의 홈리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호세빼빼는 덕질을 해가지고 극단적 빈곤율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그게 호세빼빼의 업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루과이 역사상 가장 평등 지수가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불평등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다 처단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루과이 역사상 호세빼빼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로 감소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뒤에 또 이 갱신돼요. 비슷한 정책들을 뒤에 대통령들이 펼쳐서. 그래서 그걸 이뤄냅니다. 최소의 실업률. 그 다음에 호세빼빼가 펼친 정책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훈토스 플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토스가 뜻이 뭐냐면요, 스페인어로 비비모스 훈토스, 이 말은 우리는 함께 살아요 라는 뜻이에요. 훈토스, 함께라는 거,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훈토스 플란은 어떤 사회가 극단적인 경쟁으로 마구 치닫지 않고 함께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훈토스 플란이에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격차 완화. 그래서 직종별로 소득이 너무 격차가 나는 걸 줄여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실시한 게 최저임금을 가격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비슷비슷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가자라는 게 이제 호세빼빼의 정책이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거의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극단적 좌파죠, 그죠? 근데 지금 우루과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좌우의 우익의 대립의 개념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그런 것에 민감한 나라라서 제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주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거잖아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주택 구매를 할 때 그 이자율을 최소화한다든지 대신 굉장히 투명하게 정책을 꼼꼼하게 잘 챙겼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호세 할배가 또 정책으로 내건 게 뭐냐면요, UTEC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대 우루과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의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우루과이는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특히 의료와 교육 이 두 분야에 대한 복지 정책은 뭐 세계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또 추가적인 어떤 또 다른 강의일 수도 있는데,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이제 의료와 교육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선 의료는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가 국민 대다수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국민들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의료 시스템을, 이제 복지 시스템을 끌어올려서 다 무료로 해요. 제가 우루과이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요, 슈퍼에서 고기를 샀는데 상했더라고요. 상을 판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슈퍼에 가서 막 매니저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뭐 짧은 스페인어로 싸우려니까 힘들었습니다만, 근데 걔들이 기속적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야, 나 내일 만약에 이 식중독 걸려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야, 우리나라 다 의료 무료니까 너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의료는 다 무료입니다, 우루과이가. 물론 이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의료가 무료인 나라가 많아요. 스페인도 무료고 뭐 독일도 무료고 하지만, 그게 이제 퍼블릭, 우리가 말하는 병원 클리니카하고 여기에 스페인어로 호스피탈하고 클리니카가 달라요. 호스피탈은 이제 주로 퍼블릭입니다. 클리니카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의료가 무료지만 그거로 전적인 무료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좀 시설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사설병원인 사설 보험을 들어서 치료를 받는 클리니카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한국의 교육은 정말 엉망이지만 복지 중에 의료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저는 세계적으로 아주 잘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좀 여기에서 국뽕을 느낍니다. 저도 국뽕을 싫어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가 복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료입니다, 그죠? 의료가 이제 잘 돼야 돼. 그게 우리나라가 아주 잘 돼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생존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내 자녀의 미래, 즉 부모의 빈부격차에 의해서 내 자녀의 인생이 결정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루과이는 그 교육에 대한 복지를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인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우루과이 어느 가정에서 한 3일 동안 걔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루과이의 교육 시스템을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우루과이는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노트북을 제공합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꼬마, 그 집에 있는 꼬마가 노트북으로 계속 그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너 공부하라고 준 거 아니야 국가에서 했더니, 그거는 또 다른 기능도 있어라고 장난을 치던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극단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물론 사립대학은 공학금을 조금 내더라고요. 제가 그 애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1년에 한 40만 원 정도의 돈만 내면 되더라고요. 공립대학은 다 무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브라질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질이요, 대학 공학금이 어마어마.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의과대학은요 1년 학비가 그러니까 여기에 학비를 내가 그 단어를 잊어먹었네. 그 맨살리다드 거야 아마. 좀 헷갈리네 스페인어가. 그 맨살이 뭐냐면 메세스, 그러니까 메세스가 달이란 뜻이거든요. 메세가, 그러니까 달마다 학비를 지불을 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했더니, 그래서 그 계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방학 때도 학비를 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야, 학비를 그러면 방학 때 수업을 안 하는데 안 받는데 왜 학비를 내냐 그랬더니, 교수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난 맨수알리다드 거야 아마. 그 맨수알리다드라고 하길래 그럼 달마다 내는 거면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기간에는 학비를 안 내겠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과대학이 1년에 학비가 한 4천, 최고 많이 내는 대학을 알아봤더니 한 4,50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우리나라가 의과대학이 아마 한 1,000만 원 약간 더 넘을걸요. 우리나라도 학과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안 높잖아요. 브라질은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조사해보니까 한 27% 정도더라고요. 그게 브라질의 문제를 낳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한 요인이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루과이는 교육이 거의 다 무료인데다가 그 다음 과학적으로 이노베이션, 즉 그 선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호세 빼빼가 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잠깐 대마초를, 마리화나를 생산, 판매, 소비 하는 게 싹 다 합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촬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허락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약국에서는 그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증명서를 내고 내가 마리화나를 나는 상습적으로 복용을 한다 라는 사람한테는 소비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우루과이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결혼 합법화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호세 빼빼가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 중에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루과이를 2달 동안 여행하면서 그전에도 저는 호세 빼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 또는 소박한 대통령,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루과이가 남미 전체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발돋움이 되었던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호세 빼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지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제가 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와 산업 구조도 거의 다 비슷하고 가난을 면치 못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미 전체에서 가장 경제적 수준도 높고 국민들 생활의 질도 매우 높은 나라가 되었냐. 저는 우루과이 시골 마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루과이 다음으로 브라질 들어왔을 때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어마어마한 차이, 그게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루과이는 집들의 단장이 거의 낮거나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브라질에 그 제가 처음 도착했던 포르투 알레그레, 그 다음에 상파울로,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런 도시, 여기에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도시만 해도 밤에 그렇게 살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파울로나 리오데자네이로 같은 곳에 도시에 가서 주택가를 가다 보면요, 담장이 있죠. 그 위에 철망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 고압 전기줄로 왜 이렇게 넘으면 많이 넘다가 걸리면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시설들 다 해놨어요. 그러나 우루과이는 그거 없습니다. 우루과이는 제주도 같이 담도 낮고 그냥 뭐 대문도 열려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루과이 시내에는 불황자도 없습니다. 도대체 남미에서 우루과이가 그렇게 모든 것이 선진화되어 있고 사회가 안전망이 탄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한 나라가 되었냐? 지도자가 경제 발전만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자유시장으로 마구 치닫는 사회가 아니라 덕으로 국민들 전체가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낸 게 바로 우루과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한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세계 여행을 55개국 하는 동안 제일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는 지역이 어디냐면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살고 싶은 곳은 만약에 가족들이 인정하고 나를 따른다면은 저 집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안 갈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뭐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내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내 노년을 보내는 게 나의 꿈입니다. 저는 내 성격하고 안달루시아 사람들하고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주 유쾌하고 아마블레 친절하고 타인을 배려 잘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애들이 안달루시아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최근 아르헨티나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금 나라의 모든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칠레처럼 신자유주의의 방향을 채택해서 모든 모든 공공재를 다 민영화하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할게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지금 모든 공공재를 다 아르헨티나에서 민영화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곧 브라질보다 더 험악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안 그래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박살나고 부패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그 목축업 산업으로 위주가 되어 있어서 경제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 나라에서 그나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재를 무료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가 그 수베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가 한 달 살았는데 수베 카드가 10,000원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마 10,000원 채워갖고 한 달 끝날 때까지 썼을걸요. 정말 저렴합니다. 지하철도 저렴하고 버스도 저렴하고 모든 공공재가 저렴했는데 그게 다 민영화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극빈곤층은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강도짓하고 사회가 흉흉해지겠죠. 여러분들 항심이 없으면 항산을 잃으면 항심을 잃는다는 맹자의 말은 이 사회가 무조건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절대적 빈곤자가 생기면 항심, 숭고한 인간적 정신은 다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경제 발전을 마구 추구하고 사회 정의보다도 그쪽으로 마구 치닫는 사회는 결단코 아름다운 사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군주론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덕지론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남미 전체가 이렇게 사회에 우리 남미 여행 간다 그러면 전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치안 문제잖아요. 치안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복지 때문 아닙니다. 그게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부패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부패, 관료들의 부패.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남미 여러 나라 중에 왜 우루과이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이 되었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냐? 바로 호세 빼빼가 그 우루과이 사회의 모든 부패를 다 없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청렴하게 살면서.
이유는 그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회과학자도 아니고 정말 모든 통계를 통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각 나라마다 3개월씩 길게는 5개월씩 길게는 6개월씩 살아보면서 느끼는 체험한 바라서 어느 만큼 이게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막 그걸 쓰면은 뭐 나라 경제가 문제가 된다, 그게 아니라 부패해서 많은 이익을 권력을 가진 자, 정치인들, 관료들, 극단적 부유층이 다 부당하게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사회가 되면요, 복지 엄청나게 올리고 해도 그 나라 경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남미를 다니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브라질입니다.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가? 다 부패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지의 제가 만든 논술 답안에 옛날에도 그 생각을 답을 내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만들었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지만 남미 10개국을 여행하고 내린 결론은 역시 지도자는 군주론이 아니라 바로 덕치로 덕이 높은 사람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강도가 높아서 그 국민들 모두가 다 별 걱정 없이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애민 정신이 강한 지도자가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다. 그게 선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덕목이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어느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저도 뭐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는 남미 10개국을 3년 동안 1년에 9개월씩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가고 다시 오고 이러지만 와서 분석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우루과이와 브라질과 비교했을 때,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와 비교했을 때 왜 우루과이가 그렇게 선진국이 되었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는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야 임마 그러면 경제적으로 발전한 칠레는 뭐니? 여러분들 칠레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발전했습니다만 칠레 여전히 부패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빈부격차 때문에 그 칠레가, 특히 칠레는요 여러분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민영화했습니다. 저는 그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4박 5일 동안 그 트레킹을 했는데 그 트레킹을 하면서 칠레에 대한 환멸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을 이쪽에서는 A 기업이 사업을 하고 이쪽은 다른 기업 두 대형 기업이 그 토레스 델 파이네를 관리를 합니다. 국립공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리산을요, 지리산이나 설악산 국립공원을 이쪽에서 삼성이 운영을 하고 이쪽에서 현대가 운영해가지고 대피소가 텐트가 하룻밤에 27만원 주고 제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피소가 삼성이 운영했는데 하룻밤 자는데 20만원을 내야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칠레예요. 칠레 흉흉합니다. 칠레 그 산티아고의 도심에 가면요, 저는 칠레 아주 나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좋지 않은 나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칠레입니다. 그만큼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걸 끌어나가면 그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전체를 신자유로 마구 몰아가게 한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저는 대처에 대한 환멸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대처리즘, 그래 대처라는 년하고 레이건이라는 놈, 두 놈이 전 세계의 이 정의로운 사회 경제의 문제를 박살을 낸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나마 공공재를 민영화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여러분들 철도 지금 공기업이잖아요. 한국도로공사 공기업이잖아요. 수도공사 공기업이잖아요. 이 공공재가요 민영화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칠레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이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걸 보시고 또 뭐 저 인간 빨갱이네, 제발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55개국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인가를 고민한 사람이지 이념을 강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본적 살아가는데 별 걱정이 없는 사회, 그게 아름다운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결과 남미에서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는 우루과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루과이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정말 지루합니다. 가도 평원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없고 그냥 바다 끼고 있고 평온한. 그래서 저는 우루과이가 여러 사회적 시스템은 좋았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어느 정도로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브라질 아주 빅토리아라는 이 도시의 해안가에서 긴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까지 만나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가 텀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좀 바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